G7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 도착했습니다. 곧바로 첫날 일정에 돌입한 이 대통령은 다른 초청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3선의 송원석 의원이 선출되면서 대선 이후 여야가 새 진용을 갖추게 됐습니다. 여야 신임 원내사령탑은 오늘 처음으로 마주 앉아 주요 쟁점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여러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라 향후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똘똘한 한채 현상이 짙어지면서 서울 집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강남 3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하락폭이 커져 뚜렷한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나흘째 공습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이란의 공영방송사가 무너졌고 이란은 이스라엘 방공망을 교란하는 새로운 수법을 내세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어제 오후 출국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캐나다에 도착했습니다. 네, 곧바로 첫날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캐나다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네, 캐나다 캘거리에 마련된 대통령실 프레스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캐나다에 언제쯤 도착한 건가요? 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원 등을 태운 대통령 전용기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쯤 캘거리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는 16일 낮 12시쯤입니다. 기자단 본진도 함께 오면서 이곳 캘거리 대통령실 프레스센터도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 측이 마련한 공항 도착 행사에 이어서 곧바로 G7 회의 첫날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6일 오후에는 우리나라와 함께 초대된 다른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이 잇따라 열립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엔 한국을 포함해서 호주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7개 나라가 초청받았는데요. 주요 7개국인 G7 회원국에 앞서서 이들 나라 정상 가운데 일부와 양국 간 현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해외 방문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했습니다. 캐나다 측이 주재하는 공식 일정에 참가합니다. 네,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이른바 빅데이는 이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 이틀째 날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 시각으로 캐나다 방문 이틀째인 17일 G7 정상회의 장소로 이동합니다. 제가 있는 이곳 캘거리에서 100km가량 떨어진 카나나스키스라는 곳인데요. 캐나다 로키 산맥 중심부에 있는 대표적인 휴양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초청국 공식 환영식에 이어서 업무 오찬을 겸한 확대 세션에 참석합니다.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 에너지 연계 등에 대해서 발언할 예정입니다. 더 큰 관심은 확대 세션 전후로 예상되는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에 쏠려 있습니다. 만남의 형식과 시간 등은 아직 유동적이지만 이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를 처음으로 대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과는 관세 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북핵 문제 등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고요. 올해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은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 해결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정립 등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G7 정상회의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6개월여간 멈춰있던 정상 외교의 복원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빨리 다자 정상 외교 무대에 오른 이 대통령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캘거리에 마련된 대통령실 프레스센터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로드맵을 마련할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 수립과 동시에 정부 조직의 기능과 권한을 과감하게 분산하고 재배치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나, 둘, 셋.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조기 대선으로 준비 기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 추진 계획을 정해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역할입니다.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참모로 꼽히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맡았는데 첫 회의부터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이미 정부는 출발했고 대통령은 일하고 계시고 오늘 오후에 대통령은 G7 회의로 떠나십니다. 이거는 그냥 문 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아예 뚜껑 없이 달리는 열차처럼 되어버린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출범식과 함께 곧바로 열린 첫 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위원회는 국정과제 수립과 함께 별도의 TF를 구성해 정부 조직 개편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의 방향은 기능과 권한의 과감한 분산 재배치와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 효율성 강화,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등이 핵심입니다. 권한 분산은 민주당 안에서 필요성을 강조해온 기재부나 검찰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새로운 정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한데 그동안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조직 개편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개혁도 검토되는데 이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개편과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위원회 활동 기한은 60일이지만 한 차례에 한해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80일까지 활동 가능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캐나다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G7에 중국이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공방과 관련해선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압박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중기 특파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G7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요? 그렇습니다. G7 회의장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먼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의 G7 참여에 대해 기자가 묻자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라며 중국의 참여를 개의치 않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G7 참여가 정식 회원국으로 들어온다는 뜻인지 옵서버로 초청한다는 의미인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원래 러시아를 포함해 G8이었던 회의체에서 러시아를 쫓아낸 건 큰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G8 회원국이었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This was a big mistake. You wouldn't have that war. You know, you have your enemy at the table. Even I don't even consider him. He wasn't really an enemy at that time. There was no concept. If I were president, this war would have never happened. But likewise, if he were a member of what was called the G8 at that time, it was always the G8. You wouldn't have a war right now. 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공방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과의 핵 협상을 너무 오래 끌었다며 진작 기회를 잡았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60일간 협상에도 결론이 나지 않자 61일째 자신이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이란 양측 모두 고통스럽겠지만 특히 이란이 전쟁에서 밀리고 있다며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They have to make a deal, and it's painful for both parties. But I'd say Iran is not winning this war, and they should talk, and they should talk immediately before it's too late.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LA와 시카고, 뉴욕의 불법 이민자 문제를 거론하며 민주당 지자체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 정치 문제로 언급을 이어가자 카니 캐나다 총리는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겠다며 질의응답을 끝냈고 트럼프 대통령은 언짢은 표정이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스라엘과 무력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란이 휴전과 핵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는 동반 상승하고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6월 뉴욕 엠파이어 제조업 지수는 예상치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내수 경기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뉴욕지국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중동 긴장 완화 움직임에 시장의 안정세를 되찾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동참하지 않는 한 미국과의 핵 협상 복귀 가능성을 내비쳤고 무력 공방 억제 메시지를 이스라엘에 전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은 중동에 항공모함을 추가로 배치하고 다수의 공중 급유기를 이동 전개하며 중동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하면서 사태 안정화에 나섰습니다. 이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 완화와 지역 안정 훼손 방지를 촉구하고 에너지 시장 등의 안정 보호에 나설 것이란 내용의 공동 성명을 준비 중입니다. 이런 움직임에 뉴욕 증권거래소 우량주 중심의 이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약 0.6%, 대형주 중심의 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약 0.8% 정도 상승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전장보다 약 1.5% 올랐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7월 인도분은 전장 대비 1.66% 하락한 배럴당 71.77달러에 거래됐습니다. 국제시장 비교 대상인 브렌트유 8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1.35% 내린 73.2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예비코어 IAS는 시장은 분쟁이 제한적 양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에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분쟁이 몇 주 동안 지속될 것이고 이에 따라 리스크가 고조될 위험도 여전히 있다는 게 기본적인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는데요. 전문가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Any kind of conflict going on in the Middle East, or particularly if it escalates, is going to lead to rising oil prices, which will lead to inflationary pressures.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여파로 미국의 제조업 타격은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조사한 6월 뉴욕 엠파이어 제조업 지수는 경기선행지표에 해당하는데 마이너스 16을 기록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으로 미국 제조업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는 전월의 마이너스 9.2는 물론 시장 예상 전망치인 마이너스 5.9보다도 훨씬 내려간 수치인데요. 제조업 전반의 신규 주문 감소와 출하 부진, 고객 수요 악화를 의미합니다. 특히 뉴욕 제조업 지수는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활동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 소비 위축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제조업은 글로벌 공급망에 민감합니다. 또 관세가 부과되면 중간재와 부품 수입 비용이 상승해서 생산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지수에서 신규 주문 지수가 마이너스 14.2로 급감한 건 관세 가능성을 의식한 기업들이 이 발주를 늦추거나 보류했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동 전쟁은 물론이고 이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면서 사태를 관망하고 있어서 앞으로 공급은 물론 고용 문제마저도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지난달 서울 집값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서초구가 0.95% 오르는 등 강남 3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올랐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주춤했던 서울 집값이 숨 고르기를 끝내고 다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를 보면 서울 집값은 0.38% 상승했습니다. 서초구가 0.95%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이어 송파, 강남구 순으로 나타나며 강남 3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양천, 성동, 용산, 마포구 등도 0.6% 넘게 상승해 서울 평균 상승폭을 웃도는 등 25개 자치구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경기도는 과천과 성남 분당구의 상승률이 돋보였지만 도 전체의 집값 하락폭은 커졌고 인천도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수도권에서 신축, 재건축 수혜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됐지만 그 외 단지는 관망 심리로 계약 체결에 신중한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으로 세종 집값이 1.45% 올랐지만 울산을 제외한 5대 광역시 등 대부분 지역이 하락했습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짙어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집중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양극화는 심해질 전망입니다. 강남을 포함한 서울 주택시장의 수요 쏠림이 강한 편입니다. 당분간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수요 양극화가 가격의 간극으로 벌어지는 현상들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전국 전세 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냈고 월세 가격은 0.05% 상승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4월 시중에 풀린 돈이 8조 원 넘게 늘며 통화량이 직전 달보다 0.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원화와 위안화의 동조화 지수가 0.31로 세계 33개국 통화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원화 가치가 당분간 중국 위안화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SK그룹이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 웹서비스와 손잡고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100메가와트 규모의 국내 최대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확률형 아이템의 효용을 부풀려 판매한 배틀그라운드와 스타시드 제작 게임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일을 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노인이 늘면서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49.4%로 청년층과 같은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임명 나흘째를 맞은 3특검이 후속 인선과 장소 물색 등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중기 김건희 특별검사는 특검보 후보 추천을 마쳤고 조은성 내란 특검은 고검 검사급 검사들의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중기 김건희 특별검사가 문홍주 전 부장판사 등 특검보 후보 8명을 추천했습니다. 임명된 지 사흘 만에 특검보 임명 요청까지 마무리한 건데 3개 특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대검찰청에는 모바일 포렌식, 데이터베이스 포렌식, 자금 추적, 회계 분석, 통화 내용 분석 등 분야별 수사 인력 파견도 요청해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능력을 고려했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 출신들이 같이 일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의 소통과 화합을 고려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도 고검 검사급 9명을 파견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을 요청한 특검보 후보 2명은 오늘까지 전달받을 예정입니다. 군 관련 사안을 다루는 만큼 보안 문제를 두고 고심을 거듭해온 사무실은 서울고등검찰청에 제공해달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명현 최상병 특검 역시 특검보 인선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미 후보군 구상은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판검사 할 것 없이 고루 등용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는데 사무실은 서초동으로 물색 중입니다. 열정을 갖고 실체적 진실에 열정을 갖고 하시는 분들을 원합니다. 특검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인력 파견 요청을 거부할 수 없고 공공기관은 사무실 제공 요청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응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특검이 낙점하는 대로 준비 작업은 속속 진행될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각종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병 악화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 구성이 속도를 내던 중 변수가 생긴 건데 향후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도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평소 앓던 지병으로 외래 진료를 받기도 했던 김 여사는 상태가 악화하자 입원을 선택했는데 위독한 상태는 아닌 거로 전해집니다. 김 여사 측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김 여사가 입원한 것이 맞는다며 지병 탓에 전부터 상태가 좋지 않았고 지금도 호전되지 않았다고 입원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관저에서 퇴거한 뒤 자택에서 집거 생활을 이어왔고 지난 3일 대선 투표 당일 공개석상에 유일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제는 김 여사가 명품 가방 수수와 공천 개입, 양평고속도로 특혜 등 모두 16가지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특검보 인선과 사무실 구성 등 준비가 마무리되면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사건인 만큼 객관적 입장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검보 후보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한 시점에 김 여사가 예상치 못한 입원을 선택하면서 영향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의혹 확인의 최종 단계는 당사자 조사일 수밖에 없는데 앞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출장 조사가 논란을 불러온 바 있어 이번에는 김 여사 소환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특히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경우 상당 기간 수사가 진행돼 김 여사를 당장 소환할 수 있을 정도로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결국 김 여사의 병증이 얼마나 깊은지 또 언제 퇴원하는지가 향후 특검의 수사 속도에 변수로 작용할 거란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받은 샤넬 가방 2개가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 합동수사부는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 유경옥 씨가 지난 2022년 4월과 7월에 전 씨로부터 전달받은 샤넬 가방을 다른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바꾼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유 씨가 웃돈을 주고 다른 가방으로 교환한 사실은 알려졌지만 신발이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학칙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숙명여대는 대학 평의원회에서 학위 수여 취소와 관련한 교육대학원 학칙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존의 학위 수여 취소 관련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연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 연구 윤리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이 추가돼 소급 적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국민대는 숙대가 김 여사의 학위를 취소하면 박사과정에 입학할 자격도 무효가 된다며 별도의 학칙 개정 없이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취소를 결정하는 절차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심무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심 총장은 사건 관련 통화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는데 특검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한 달 전 취임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김주현 민정수석과 2차례 걸쳐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는 보안 유지가 되는 비화폰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최종 처분을 앞두고 있었고 창원지검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수사에 한창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건 관련 통화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취임 초기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차 비화폰으로 연락이 와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해 통화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검찰청 역시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총장 지휘권이 배제돼 있었고 중앙지검 브리핑 직전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10월과 11월 검사 6명을 충원하며 오히려 수사팀을 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모두 대통령실과 중요 사건을 미리 논의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이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에 주가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또 이와 관련한 수사 방해 의혹 등이 포함된 만큼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오는 19일 경찰에 출석 요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소환 불응 의견서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의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어제 YTN에 서면 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진행되는 조사는 협조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혐의 관련 진술서도 경찰에 함께 제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겸 사태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정하는 날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며 법원 허가 없이 외국에 출국하지 않도록 서약서를 써서 제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증금 1억 원을 내고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 등과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는 보석 지정 조건도 부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법원의 보석 결정을 거부한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고 보석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직권 보석 결정은 석방이 아니라 사실상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보석 결정의 위법성이 중대한 만큼 자신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위법 부당한 보석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1차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혐의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의 뇌물에 해당한다며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기 용인에서 SUV 차량이 상가를 들이받아 3명이 다쳤습니다. 오토바이가 전신주를 충돌해 운전자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유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SUV 차량이 뒤집힌 채 건물 앞에 멈춰서 있습니다. 가게 유리는 산산조각이 났고 골조도 휘어져 버렸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경기 용인시 기흥역 인근에서 SUV가 상가를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와 가게 직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완전 그냥 상가 그 매장이 다 무너져가지고 앞에가 완전 찌그러져가지고 그냥 SUV라는 것밖에 못 알아볼 정도예요. 경찰은 좌회선 차로에 있던 SUV가 직진해 2차로에서 좌회전하려던 승용차와 부딪히면서 튕겨 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 한편에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제주시 구저읍 평대리에서 오토바이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3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천강에서는 물놀이하던 10대 4명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3명은 구조되거나 스스로 대피했지만 1명은 실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종된 남학생을 찾기 위한 수색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나흘 만에 붙잡힌 40대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형량이 더 높은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대구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40대 A씨가 수갑을 차고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도주 나흘 만에 붙잡힌 A씨는 압송될 때와 같은 복장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앞서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도주까지 다 계획하신 걸까요? 한마디 해주시죠. 범행 왜 저지르셨습니까? 신문은 10분 만에 끝났고 법원은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아파트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위협해 이미 경찰 조사를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앞선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풀려났고 끝내 피해자를 해쳤습니다. 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함께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사에 잘 협조하고 있고 주민등록 잘 돼 있으니까 주거도 분명하고 증거 이미 다 수집돼 있고 그러니까 구속 사유가 없다 이렇게 본 건데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속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반드시 넣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경찰은 송치 단계에서 A씨에게 형량이 더 높은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TK 3선 송원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결선 투표 없이 1차에서 과반 득표로 당선됐는데요. 당선 소감을 통해 당내 쇄신과 통합을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 지도부 줄사태 속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의원들의 선택은 경북 김천 출신 3선 송원석 의원이었습니다. 총 투표수 106표 가운데 60표를 얻어 3파전 구도 속에서 결선 투표 없이 새 원내사령탑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성원 의원은 30표를, 이현승 의원은 16표를 받았습니다. 송원석 후보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송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2018년 이철우 당시 의원의 경북도지사 출마로 치러진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고 22대 총선까지 연달아 당선되며 삼성 고지에 올랐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는 등 당내 대표적 경제통으로 꼽힙니다. 취임 일성으로는 당의 변화와 쇄신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동시에 정권을 잃은 야당이자 절대 열세인 소수당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단일 대우의 중요성도 부각했습니다. 당내 안정적 리더십 구축을 위해 전당대회의 조속한 개최와 함께 당 쇄신 논의를 위한 혁신위원회 구성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과거로 퇴행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미래만 보고 가야 되고 국민만 보고. 송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당시 범친윤계로 분류됐지만 비교적 개파색이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범친윤 구지리로 분류된 의원들이 60명 안팎으로 분석된 만큼 개파 결집이 작용했다는 관측 속에 당의 전통 지지 기반인 TK 지역 중진으로 영남 지역 의원들의 고른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대선 이후 새 진용을 갖춘 여야 신임 원내사령탑이 오늘 처음 마주해 앞으로의 전국 상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송원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를 예방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2차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 등 원내 사안들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의견을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직무대행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도 만날 계획입니다. 여야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당이 금전거래 등 각종 의혹을 앞세워 자진 사퇴를 촉구하자 여당은 명백한 국정 발목 잡기라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 논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신고 재산이 2억 원뿐이었던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 출처와 지난 2010년 중국 칭화대 석사학위 취득 과정, 그리고 자녀 입시 특혜 의혹입니다. 특히 과거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지난해까지 국회의원 후원회장을 맡았던 강모 씨와의 관계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수차례 금전 거래를 이어온 데다가 과거 김 후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사람도 강 씨 회사 직원으로 밝혀졌다며 사실상 정치적 스폰서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김민석 후보자가 아니라 강신성 씨가 총리 인사청문회에 나와야 합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혹독하리만큼 끈질기게 사적 채무 등을 다 갚았다며 해명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오히려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우려 그리고 지탄을 제대로 인지하시고 지금이라도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지 않나. 민주당은 즉각 엄호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자가 사적 채무를 전액 상환했고 아들도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진 입법 활동을 대학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다며 비방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문회도 개최해야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후보자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의 진짜 목적을 정조준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검증에 전념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쯤 되면 인사검증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시작부터 발목 잡겠다는 의도의 정치 공작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청문회 일정 확정을 앞두고 인사청문 날짜를 늘리자는 야당과 이틀이면 충분하다는 여당의 삿바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가 인사청문 전국에서 여야가 직접 맞붙는 최대 격돌 무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수도 테헤란의 국영 방송사 건물을 폭격했습니다. 폭탄에 맞아 스튜디오가 무너지는 순간까지 생방송을 진행하던 앵커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이란 국영방송 앵커가 이스라엘의 공습 상황을 화면과 함께 실시간으로 전합니다. آنچه که ملاحظه کردید صدایی که شنیدید فضای غبارآلود استادیوم 진행자는 다급하게 피했고 스튜디오에는 스태프들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현지 시간 16일 저녁 이란 수도 테헤란의 국영방송 IRIB가 이스라엘의 공습을 2차례 받았습니다. 건물이 화염에 휩싸일 정도로 파괴되면서 생방송은 중단됐습니다. 공습 약 1시간 전 이스라엘군은 이례적으로 테헤란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페르시아어로 이스라엘군은 앞으로 몇 시간 내로 테헤란 3구 지역에서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작전을 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의 선전선동 확성기가 곧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구에는 IRIB가 있기 때문에 이곳이 목표였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IRIB 측은 폭격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위험을 무릅쓴 채 생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폭격 당시 앵커는 별다른 부상 없이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IRIB는 이스라엘이 이란 국민과 진실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 했다고 비난하며 다른 스튜디오를 이용해 곧바로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나흘째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교란하는 새로운 수법을 내세웠고 이스라엘은 이란 미사일 발사대 3분의 1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두바이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텔아비브 도심에 무너진 건물 잔해가 널려 있습니다. 월요일 새벽 이란이 또다시 이스라엘 곳곳에 강도 높은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자국민 사상자가 속출하자 이스라엘군은 군사작전의 우위를 강조했습니다. 테헤란에서 절대적 제공권을 확보하고 이란이 보유한 미사일 발사대의 3분의 1가량을 파괴했다는 겁니다. בתקיפה זו השתתפו יותר מ-50 מטוסי קרב וכלי טיס אשר תקפו והשמידו יותר מ-120 משגרים של טילי קרקע-קרקע. 이스라엘은 이란의 군사시설을 계속 타격하면서 핵시설을 넘어 에너지시설과 비행장 등 국가 인프라 전반으로 공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란이 자국의 민간인을 공격한 데에 대해 테헤란 주민들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에 있는 핵심 표적들을 모두 무너뜨릴 때까지 파괴적인 작전을 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방공체계 아이언돔을 교란하는 새로운 공격 수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We are very firm into defending ourselves and regarding for all of the activities and reactions against the Israeli regime activities. 러시아 언론은 이란이 방공망을 쉽게 돌파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했다며 앞으로 발사 횟수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때 외교적 해법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이 강대강으로 맞서며 보복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영국의 대외 정보기관 비밀정보국 116년 역사상 첫 여성 수장이 탄생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현지 시각 15일 차기 수장으로 블레이즈 매트러 웰리를 지명했다고 밝혔는데요. 영국 국내부문 보안국에서는 역대 수장 중 2명이 여성이었고 2023년 5월 취임한 정부 통신본부의 수장 앤키스트 버틀러도 여성이지만 영국 비밀정보국의 국장 자리를 여성이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의 교회 축제에서 10대 소년이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각 15일 저녁 9시 반쯤 웨스트페스트 카니발 현장에서 16살 소년이 말싸움을 벌이던 사람들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현장 안전을 관리 중이던 경찰이 이 소년을 향해 총을 쐈지만 마치지 못했고 그 직후 이 소년이 쏜 5발의 총탄에 맞아 18살 소년과 주변에 있던 41살 여성, 8개월 영아가 숨졌습니다. 인도 서부에서 100m 길이의 철제 다리가 무너지면서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그제 오후 인도 마하라스트라트주 인드라야니강 건설된 철교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최소한 2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는데요. 현지 매체는 사고 당시 관광객 등 수십 명이 다리 위에 있었고 여러 명이 강물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중부 내륙에 있는 폭죽 공장에서 대형 폭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현지 시각 어제 아침 8시 23분쯤 후난성 린리현에 있는 폭죽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어 이 사고로 9명이 다치고 2명은 현재 실종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지난주는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임윤찬의 공연이 클래식계 화두였는데요. 한국의 위상을 높인 전설들의 공연도 관심이 높습니다. 프랑스 문화예술 훈장인 코망베르를 받은 소프라노 조수미와 아시아 최초로 이탈리아 라스칼라 극장 예술감독을 맡은 지휘자 정명훈이 곧 국내 무대에 섭니다. 이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받은 코망베르를 목에 건 조수미가 특유의 당당한 표정을 짓고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탁월한 창작 활동을 펼치거나 프랑스 문화의 위상을 높인 인물에게 프랑스 정부가 주는 훈장인데 코망베르는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훈장을 제 목에 걸고 나온 이유는 이 훈장은 저만의 영광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광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걸고 왔습니다. 세 번째 한국인 코망베르 수훈자인 조수미는 베르디와 푸치니 등 오페라 거장들의 대표작들로 국내 관객들을 만납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건 콩쿠르에서 직접 선발한 차세대 성악가들과 함께 꾸미는 무대입니다. 서랍 속에 넣고 있었는데요. 마침내 작년에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쉽지 않았던 행로였고요.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I'm very expected to have a concert in Korean because we have many area, what we do. 코망베르 선배인 정명훈도 아시아 최초로 라스칼라 예술감독에 선임된 후 첫 국내 공연을 선보입니다. 부산 콘서트홀 개관 페스티벌의 폐막작을 지휘하는데 2년 뒤 문을 여는 오페라 하우스 첫 공연도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부산 오페라도 이제 새로 27년도에 오프닝 될 거고 그나마나 오프닝은 이 라스칼라와 할 것 같아요. 정 감독이 이끄는 이번 공연은 베토벤이 남긴 유일한 오페라 피델리오로 국내외 성악가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흐리고 비가 내렸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다시 맑고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29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오늘 나오실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까지 충청 이남 내륙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낮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며 자외선과 오존이 강해지겠습니다. 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도 내립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내륙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1.2도, 창원은 20.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30도 안팎을 보이며 덥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9도, 광주도 29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맑은 날씨 속에 낮더위가 이어지겠지만 목요일 밤부터는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